자, 151쪽 보시고요. 그 박스 밑에 보시면 이제 신고 처리 기한이라고 해서 아까 절차 중에서 이제 신고에 대한 거. 아이고, 이 절차를 지워버리셨네. 신고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건축 신고가 있고 착공 신고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 신고에 대해서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를 수리할지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주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신고가 만약 수리가 안 됐다 그러면 다시 그 신고 요건을 보완해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는 이제 5일 내 신고고 5일 내 통지고 하나는 3일인데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5일 내 신고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신고가 건축 신고를 얘기하거든요. 건축 신고는 건축하시는 권리 취득에 대한 권리 신고이기 때문에 뒤에서 얘기하는 착공 신고보다는 이걸 좀 더 중요하게 봐요. 착공 신고는 권리를 취득한 상태에서 언제 착수하겠다 그 사실을 신고하는 거죠. 사실을. 그래서 이따가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것은 3일이고 이게 5일입니다. 이걸 좀 더 중요하게 봐서. 그래서 이 신고를 받을 때 5일 내 신고 수리 여부나 그 처리한 것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라. 그래서 신고 수리 여부 등을 알려줘야 되는 것은 건축 신고에서는 5일. 그 선표시 그 밑에 화살 표시 보시면은 변경 신고할 때 같은 절차고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금 이건 일반 건축의 건축 신고지만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도 역시 가설 건축을 지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요게 이제 5일이고 이따 3일은 뒤에 나와요. 그리고 신고 이력 상실 그래서 신고를 했으면 1년 내 착수하라. 신고 이력부터 1년 내 착수하라.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착수기한이에요. 1년 내 착수를 안 하면 그 신고력은 상실된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건축법, 주택법에서는 건축에 대한 일반법은 건축법, 그리고 특별법인 주택법, 건축에 대한 건축법, 주택법에서는 여러 가지 숫자가 더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몇 년이 많이 나오는데 건축법, 주택에서 몇 년 하는 건 대부분 2년이다. 대부분 2년이다 이렇게 보시고 하도 많이 나오니까 2년이다 보시고 몇십 년짜리를 몇 년으로 안 바꾸니까요. 몇 년 하는 것이 대부분 2년이고 그렇지 않은 1년, 3년, 5년짜리를 따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135를 따로 기억하시고 대부분 나머지는 2년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할 때도 135 중에서도 그 오후에 그 하는 거에서는 오특강 하는 거에서는 다 한꺼번에 놓고 정리를 합니다. 다 한꺼번에 그 있잖아. 그 정리하는 건데 일단은 거기서는 1년짜리 2가지, 3년짜리 3가지, 5년짜리 3가지까지 다 정리를 해요. 다 정리를 하지만 적어도 시험에 잘 나오는 135라도 정확히 좀 알아두시고 다 하면 좋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절차에서 건축허가가 기본이에요. 건축허가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건축허가 착수기한이 이게 보통의 2년으로 보시면 돼요. 2년이 제일 많으니까 건축허가 착수가 2년으로 본다라면은 요거 대비해서 간단한 것이 건축 신고니까 간단한 건축이 신고니까 착수기한이 짧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1년이라는 거예요. 지금 건축허가 착수가 보통 2년이라면 건축 신고 착수가 1년이 되고 나중에 주택법에서는 건축허라는 말 대신에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주택법에서 사업 승인 받고 나서 착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 승인으로 착수를 하면 다 5년 이렇게 보시면 돼. 왜 그게 5년이냐? 135 중에서 제일 큰 5년이 되느냐? 건축허는 하나의 건축물 지을 때도 원칙이 허가가 되지만 거기서는 최소 30호 30세대 이상 지을 때만 주택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길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3년이 아니고 5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35 중에서 1년짜리, 5년짜리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건축이 일반법이고 건축물이 보통법이고 여기서도 건축허가 기본이니까 건축허가 착수가 보통의 2년이라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건축 신고 착수는 짧을 테니까 1년일 것이다. 사업 승인 후 착수를 묻는다면 그거는 대규모 건축물 지을 테니까 한참 더 길어야 된다. 그것이 5년. 그게 유명한 5년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나오는 거 지금 원칙 맞고 제가 이렇게 따지는 건데 연장할 땐 다 1년이에요. 1년인데 연장도 막 여러 번 냈단 말이에요. 연장할 때 다 1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3년짜리 대표적인 3년짜리가 뭐냐? 좀 이따 나올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이 대표적인 3년이에요. 제가 가설 건축물에도 특히 허가 대상 할 때는 3, 3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잖아. 3, 3마다 할 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유명한 135를 하나씩만 따르게 하신다면 건축허가 착수가 1년, 가설 존치기간이 3년, 사업 승인 후 착수가 가장 긴 5년. 그것만 기억해놔도 실전에서는 많이 써먹습니다. 그거 외에 추가로 더 따로 기억하시는 것은 이제 오해가 없다 뭐하는 것을 하시고 여기선 책에선 나올 때마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1년 내 착수입니다. 신고 후 착수가 1년이고 항상 착수 연장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거의 1년이고요. 연장할 때는 1년이고 이때 안 하면 신고이력 자동 상실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좀 한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제한이라고 해서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허가를 제한하게 되면 이제 그 제한 받는 기간 동안에는 국민 입장에서는 허가를 못 받기 때문에 불이익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허가 제한할 때 이제 누가 언제 얼마만큼 제한할 수 있는지 다 의미가 있는 건데 여러 번 나온 거죠. 별표 2개짜리 합니까? 건축법에서는 바로 윗행정청이 아래 허가권자 허가를 제한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권자가 둘밖에 없어요. 1번 국장이 제한할 때 2번 시도지사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시장건축구청장은 원칙적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제한 안 하고 아래 허가권자 허가를 제한하니까. 그리고 국장의 허가권자에 대한 제한을 해서 아까 배웠던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관할시장 포함해서 다 국장 아래 사람 아닙니까? 허가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는 건데 두 가지 사유 중에 하나.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니까 국장이죠. 이거를 시도지사에게 맡길 수는 없지. 시도지사가 뭐라고 국토를 관리합니까?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니은번 주무부 장관이 국방, 군안, 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예산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할 때 장관이 요청한다. 장관이 요청하니까 국장이 하는 겁니다. 이걸 시도지사가 나설 일이 아니잖아. 왜 국가일과 관련해서 요청할 테니까. 이걸 시도지사로 바꿔서 틀리게 되는.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 시도지사의 시장건축구청장에 대한 제한, 그래서 시도지사가 이제 바로 아랫사람이 시장건축구청장에게 제한하는 걸 얘기하는데 지역계획 또는 도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아까랑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계획이니까 국장이 나설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나서야 되죠. 그리고 도시군계획도 지역계획이라 그랬잖아. 도시군이 특광시군에 대한 계획이니까 지역계획입니다. 이럴 때 이제 국장이라면 틀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경우에 시도지사가 제한하는 건데 손표시처럼 시장건축구청장은 제한권자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도지사가 제안을 했을 때 바로 윗사람인 국장에게 보고를 해서 국장으로부터 제안이 잘 됐는지 통제받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건축허가를 제안했다 그러면 즉시 국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국장은 제안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더라도 직접 해제를 하면 제안한 시도지사가 기분 나쁘니까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신사규정 이렇게 했잖아. 직접 해제할 수 있다면 틀려요. 해제를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시도지사가 따를 겁니다. 명령에 따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죠. 그리고 제한기간이 중요한데 글쎄 제한기간만 해도 여러 번 나왔지만 건축허가를 제한하든 건축의 착공을 제한하든 제한기간은 2년 내로 한다. 보통이 2년이니까 135 따로 하시고 아닌 거 2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장할 때는 1년이라 그랬죠? 여기는 횟수 제한도 들어가 1회 하나요?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 연장기간도 여러 번 물었었고 제한. 그리고 이제 허가 취소를 보세요. 허가를 취소를 보시면 아까 신고이력 자동상실처럼 여기도 허가를 꼭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3가지가 있는데 허가권자는 다음의 경우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가 하여야 한다에 밑줄 거는 게 나중에 주택법처럼 사업승인에서 착수기한 내 착수를 하는 데면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이 할 수 있다. 보통은 이제 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청이 조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소 등은
하나의 선택 사유 중에 하나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취소할 수 있다가 보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허가를 꼭 취소해야 된다가 특이한 일이고 특이한 일이라서 밑줄을 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신고 후에 착수를 안 하게 되면 신고 이력 자동 상실처럼 허가도 꼭 반드시 할 수 있다 안 하고 취소해서 없애라는 겁니다. 그쪽과 비슷해서 특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거를 여기서는 해야 된다는데 이거를 할 수 있다면 틀리고, 주택법에서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데 해야 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쪽이 보통이고 이게 특별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승인을 뭐 취소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틀리게 낸 적도 있잖아. 최근에도 정답으로. 여기는 해야 된다죠. 신고랑 똑같이 다루려고. 세 가지. 첫 번째가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를 안 할 때요. 이게 보통의 건축허가 착수가 보통의 2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공장은 보통 크니까 따로 3년 내 착수라는 얘기가 있지만 보통 2년 내 착수를 안 할 때 건축허가 착수 기간이 2년입니다. 물론 이때도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연장할 때는 제가 항상 1년이라고 했고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공사 착수하였더라도 완료가 불가능하다라면 허가를 유지해서 뭐합니까? 취소해야지. 또 3번은 이게 특수한 6개월짜리예요. 유일하게 6개월짜리입니다. 이게 건축주택법에서 착공 신고 전에 경매,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을 주고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6개월짜리입니다. 그래서 건축허를 받아놨는데 착공 신고도 하기 전에 대지 소유권을 상실해서 착수가, 그럼 대지가 없으니까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지권을 상실했다 그러면은 그 대지를 취득한 사람도 당장 건축허가는 신청 못해요. 하나의 땅에는 둘 이상의 건축허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건축허를 받은 사람은 대지 소유권을 잃어갖고서 건축할 수가 없고, 땅을 산 사람은 땅은 있지만 건축허가 없어서 건축을 못하고, 이런 현상을 빨리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몇 년씩 한다면 이거 공백이 너무 커서 안 되고 6개월이라는 시간 주고, 상실대로 6개월이라는 시간 줘서 만약 6개월 내에 건축허를 받은 사람이 대지를 취득하든 아니면 사용권을 설정하든 해서 건축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6개월이 지나도 착수가 불가능하다면 꼭 취소하라는 거예요.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야 땅을 산 사람이 새로운 건축허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6개월짜리예요. 특이한. 그리고 6번의 공용건축에 대한 특례는 간단하게 보시고, 이거는 국가 지자체가 지을 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건축을 건축하든 대수하든 용도 변경하든 가설 건축을 건축하든 공작물을 축조하든 국가 지자체가 하는 것은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해야 되고, 협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만 하면 돼. 허가권자가 협의만 하면. 아니 국가 지자체 입장에서 건축할 때 만약에 허가권자의 원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허가권자의 협의를 받으라,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으라면 이것도 난처하다고 보는 거예요. 허가권자가 제일 낮은 행정청인 시장구수 구청장인데 위에서 막 국가가 하면서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허가 받으라면 창피하니까 허가권자와 점잖게 협의만 하라는 거예요. 협의되면 협의로 다 끝나는 거예요. 각종 허가 신고 이런 거 다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용 승인 이것도 다. 그래요. 거기 그 2번 보세요. 건축 협의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 승인도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협의만 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예? 사용 승인도 따로 적용 안 하니까요. 우리는 좀 완료 후에 그 통보는 해야 되죠. 통보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 이제 절차에 대한 얘기 중에서 2번에 1번 허가 전 대지 소유권 확보. 아까 맨 처음에 대지를 확보하는 얘기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얘기합니다. 건축허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 확보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남의 땅에도 이용권만 설정하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가 존재합니다. 다만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에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해당되면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유권 확보 없이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뭐 1, 2번 정도죠. 1번에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서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했다면
사용권 확보한 경우. 예를 들어 뭐 땅의 지상권을 설정을 했다. 그리고 지상권자가 됐다 그러면 거기다 건물 지으면 되잖아요. 100% 사용권을 얘기하죠, 이게. 사용권만으로도 가능한데 여긴 예외가 있고 예외 정도 주의하시면 돼요.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은 제외한다. 보통 공동택 지어서 분양하는 것은 주택법에 따라 하거든요. 근데 주택법에 따라 이제 그 정도 규모가 안 돼서 여기서 하는 것도 건축법은 특이한 거예요, 이게. 보통은 건축법에서는 자기가 지어서 쓰려고 합니다. 근데 공동택을 주택법이 적용 안 되는 소규모 규모로 공동택을 지어서 분양한다? 특이한 일이고, 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이라면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권만 갖고 안 된다. 사용권 갖고 분양이 안 되잖아요. 대지도 분양을 해야 되잖아.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권만으로는 안 된다. 이 정도를 바꿔낸 적이 있고, 이번엔 숫자 아직 낸 적 없지만 이 숫자도 조금 알만은 하죠. 알아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80% 이상 동일하는 건데 나중에 주택법에서 비슷한 절차도 똑같이 80%가 나오기 때문에 건축주가 여러 가지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중축, 개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해당 대지의 건축물과 대지의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80% 이상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합계가 전 지분의 80%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하고 있을 때 얘기야. 공유하고 있는 건축을 뭐 신축, 개축, 재축을 한다 그럴 때 공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공유자 수가 훨씬 많은 경우에는 전체 동의를 얻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한 반대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지분에서. 그래서 100%는 얘기 못하고 80% 정도만 확보하면 공유자 수든 지분이든 각각 80% 이상만 확보하면 100% 아니더라도 일단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여기 나오는 숫자 1번과 2번. 그리고 3, 4, 5번 이게 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3, 4, 5번은 그냥 나오더라도 이미 소유권 확보는 안 됐지만 소유권 확보나 다름없을 정도로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확보는 안 됐지만 확보나 다름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3번의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시설을 동일 건축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즉 주택과 주택 외의시설이면 이제 이게 그 주상복합 아닙니까? 주택과 주택 외의시설을 동일 건축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주택법 21조 그 규정을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관계를 증명한 경우 30% 이상 건설 공간에 한정한다 이 말이 되어 있지만 그 주택법 규정이 사업 승인 전 대지의 소유권 확보 규정인데요. 그 대지 소유의 권리관계를 증명했다라면은 그냥 권리관계 대 소유 등의 권리관계를 아직 소유는 안 했지만 소유 등의 권리관계를 증명했기 때문에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4번에 건축하라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공유지,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는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양해할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국유지, 공유지에다 앞으로 건물을 사서 지으려고 하는데 아직은 확보 못했지만 국공유지 관리청이 건축주에게 이 국유지, 공유지를 줄 것을 매각할 것을 확인했다라면 아직은 매각 안 했지만 매각할 것을 공적으로 확인을 해줬으니까 그죠? 앞으로 매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주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집합 건물에 따른 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그 부분은 공용 부분을 어떻게 변경해서 이제 거기다가 뭐 새로운 거 짓겠다는 얘기인데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결의가 있었음을 이미 증명했다라면 나중에도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드렸지만 뭐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확실실 때는 3, 4번 하시면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1, 2번 정도 좀 예외와 80% 이상 이걸 좀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이제 그 다음에 매도 청구 나오는 것은 이게 건축법에 나오는 매도 청구인데 아까 동그라미 2번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80% 이상 동의. 그래서 위 1의 2번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80% 이상 동의를 받고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건축허가를 이미 받은 건축주는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건축법에 나오는 건축허가 후 매도 청구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주택법에서도 비슷한 주택법에서는 사업 승인 후 매도 청구라는 데서 나오는 건데
비슷해요. 그쪽이랑. 아니 일단 80% 동의를 가지고 80% 동의를 받고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받았다 칩시다. 받았어요. 그런 거를 취득했어요. 아까 건축허가 이후에는 2년 내 착수를 하라고 했는데 착수 들어가기 전에는 지을 땅을 전부를 확보해야 전체 대에서 공사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까 80 이상 동의받을 때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물건을 취득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전체 대에서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한 그 공유자들이 내가 넘겨줘야지만 당신은 공사를 전체 대에서 시작할 수 있구나 라는 약점을 파악하는 순간에 그죠? 알박기 들어가는 것이. 몇 배 달라. 안 그럼 계속 건축 못하니까 손해 아니냐. 그 알박기 해결책이 매도 청구.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시가로 매도할 것을 시가로 나에게 매도하라. 이 매도 청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시가 매도 청구는 항상 시가입니다. 시가. 몇 배 달려고 하는 사람에게 감정가 공시지가 큰일 납니다. 시가로 해도 싫어해요. 사실 이 매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거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돼 이거. 함부로 인정하게 되면 소유권 침해가 상당하죠. 그래서 이거 공익으로 해서 이거 하는 건데 여기서 이미 80% 이상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 작은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80% 이상이 고생하면 안 된다. 매도 청구를 인정하는 겁니다. 시가 매도 청구예요. 이 경우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그 공유자가 3개월 이상 협의를 미리 3개월 이상 협의는 해보고 나서 안 될 때 매도 청구를 하라는 겁니다. 이 매도 청구가 응하지 않으면 이제 법원에다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하는 거고 매도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하여튼 소유권 보호하려고서 매도 청구를 아예 인정 안 할 때는 그 알박기라는 그게 너무 심하게 됐기 때문에 매도 청구를 도입해서 지금은 쭉 인정하고 있죠. 매도 청구. 그리고 방가로 3번 얘기는 매도 청구할 때 이제 공유자 못 찾을 때 얘기해요. 못 찾을 때.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했는데 그 공유자 확인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찾는 절차입니다. 보실 분만 더 보세요. 그냥 추가로 보실 분만 더 보세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설계 파트에서도 먼저 설계를 한다 그러면은 건축사 설계해야 되는 거 쭉 나오는데요. 이것도 넘기세요. 제가 별표 안 해놨잖아. 보실 분만 더 나는 좀 고독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만 보세요. 그리고 이제 건축 설계한 다음에 허가지원 들어갔을 때 양가로 4번의 허가전 건축의 안전영향평가라고 해서 17년부터 시행된 건데요. 아직은 문제가 안 나왔고 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방가를 1번에만 별표 하나를 해둔 게 본달에도 방가를 1번 정도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직 안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온다면 정답을 바꾼다면 방가를 1번밖에 못 바꿔요. 다른 절차보다. 허가권자는 다음의 주요 건축물에 대해서 박스에 해당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을 하기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만 된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꼭 맡겨서 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2017년부터 도입된 게 그 전에 바로 이렇게 뭐 큰 건축을 건축하는데 땅을 너무 깊게 파다 보니까 주변에 막 영향을 주고 주변에 막 붕괴되는 그런 사태가 생기고 나서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큰 건축물 지을 때 주변에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짓게 되면은 주변의 건축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꼭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일 나겠다 싶으면 허가 안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데 그 대상이 아직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좁혀 있어요. 나중에 확대할지 몰라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초고층 크다거나 초고층 정도가 돼야 돼요. 고층이 아니고 초고층 정도가 돼야 되고 초고층이 아니더라도 그에 육박하는 2번 연면적이 하나에 대해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으면 이제 각각의 각각 건축의 연면적 각각으로 따집니다. 이제 하여튼 그 하나의 건축물을 갖고 그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16층 이상 마치 우리 다중 건축에 나오는 16층 이상 면적도 넓으면서 10만 이상이면서 16층 이상 원래 큰 것은 A 또는 B의 형태라고 했는데
이거는 취지상 초고층이 아니더라도 초고층이 육박할 정도이기 때문에 따로 둘 다 갖춰야 돼요. 면적도 넓으면서 동시에 층수도 큰 특별한 규정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10만 이상으로서 16층 이상 동시에 갖춘 이 정도가 되어야 안전형 평가 대상에 꼭 들어갑니다. 그냥 그 정도만 보세요. 그 정도만.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또 양가로 5번에 건초와 거부도 별표는 안 해놨고 제가 살짝 해놨습니다. 소개를 해놨어요. 허가권자는 다음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건축일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원래 허가는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의무적으로 내주는 게 원칙이에요. 기속행위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시험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지만 허가 기준에 안 맞았을 때 허가를 안 내주고 기준에 안 맞으면 허가를 의무적으로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두 가지 경우는 특수한 경우예요. 허가 기준에 맞아도 허가권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 허가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밀학시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즉 밀학시설, 숙박시설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도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역시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망치는 밀학시설, 숙박시설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도에서 일 땐 도지사 승인 대상에도 들어갔지만 그건 도지사가 지정공원하고 구역이 전제되어 있고요. 여기라면 아예 일반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그리고 이번에 방제지구가 됐든 제위험지구 등 어느 곳이냐 상습적으로 침수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상습적으로 비만 오면 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그런 위험한 곳인데 거기서 건물 짓는 사람이 그런 곳이면 지상층만 해도 위험한데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그것도 주거용으로 쓰겠다라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참 목숨 걸고서 사는 사람이죠. 이 정도가 되면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쓰겠대요. 그 사람 죽을까봐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려주겠다는 얘기지. 두 가지 별표는 안 하고. 착공신고 보세요. 착공신고. 건축허가 다음에 이제 착공신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이제 제가 그 방가로 1번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허가 허가 대상 가설 건축의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그 공사 계획을 신고하는 게 이게 착공신고인데 굳이 따지면 보통의 건축물은 허가 신고 다 들어가고요. 가설 건축은 허가와 신고 둘로 나눠지는데 이 네 가지 건축물에서 제일 간단한 게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 그거는 착공신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사용승인도 그래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만 사용승인 받지 않고 쓸 수 있고 여기라면 착공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고 대상 가설 건축은 독자적으로 따로 이제 축조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이랑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은 해놨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됐고요. 처리기한 방거리면 처리기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신설 도입된 거 3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허가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았으면 3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상신고에게 통지하라. 아까는 5일 내 통지, 여기는 3일 내 통지. 건축 신고나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해서는 3일 내. 여기 5일 내. 착공 신고는 사실 신고이기 때문에 이거 좀 더 간단한 3일 내. 5일, 3일 둘 중에 하나 구별하는 거. 그리고 방가로 3번에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 한 번 이제 딱 나온 적이 있는 건데 이것도 동그라미 2번 거 대상을 숫자 문제로 이제 내는 거 이거 한 번 딱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말 그대로 건축 공사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게 한 예치금이기 때문에 요거 나중에 건축하는 사람이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사람이 공사를 안 할 때는 안 하더라도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 사람 못 믿어서 부과하는 게 안전관리 예치금입니다.
일단 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건축허를 받은 자는 건축의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한 공사 현장을 방치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된다. 안전관리 공사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은 당연히 있어요. 중단에 따라서 그 현장을 방치하게 되면은 사람들 들어왔다가 막 다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은 지는데 그 사람 못 믿을 때 2번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조금 넓다고 한 1000 이상으로서 지자체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 1000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1000 이상 중에서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인데 여기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은 분양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그 보증한 사람이 책임질 테니까 제외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신고라는 건축주에게 착공신고하고서 공사하다가 중단될 때 문제되기 때문에 착공신고서에 걷어놓습니다. 착공신고라는 건축주에게 이것도 가로 속에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제외하고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축주라면 이자에게는 예치금 부과 못한다. 제외. 그리고 여자에게 장기한 건축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예치금을 공사비의 1% 범위내에서 예측할 수 있다. 이것도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요. 일반 보증금과 비슷한 성격이라서 제가 지금 읽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신다면 대상이 1000 이상, 얼마 1%, 그 정도 숫자만 나왔는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다르게 제가 읽었던 것들은 앞에 얘기랑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국계법 할 때 제가 보증금 성격 말씀드렸던 거. 보증금은 예측하게 할 수 있다 임의적이고 확실히 믿어주는 사람에게는 예측 못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에서부터 지방공사까지 공공기관에 항상 믿어주기 때문에 그 자에는 어디서도 그 자에게는 예치를 못 시킨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건축주에서 공사 등은 제외 이렇게 하잖아요. 공사에게 예치금 시킨다. 그건 뭐 틀린 얘기로 여러 번 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그 똑같은 얘기고 조금 큰 것에 대해서 1000 이상. 얼마를 부과하느냐 최대 공사비 1%가 최대치라는 거. 1%가 최대치. 공사 현장을 위한 안전관리 예치금은 1%면 충분하다는 걸로 봐요. 펜스 쳐놓고 사람들 못 들어오게 펜스 쳐놓고 물건 차곡차곡 쌓아놓고 밤에 그냥 불정도 밝혀놓고 그래서 그 정도가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면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1000일 때 1%. 조금 크다 1000일 때. 다 같은 1이죠. 그죠? 기억하기 좋게. 1001이잖아. 1%. 그렇게만 좀 해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거 정도 보셨으면 3번에 예를 들어 뭐 다른 것들 공사 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개선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직접 예치금 사용하여 행정대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일반적인 똑같아요. 똑같고 4번은 허가권자가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 그러면은 건축주에게 고지한 후에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행정적인 허가권자가 공사 현장의 미관에 대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예치금을 써서 직접 할 수 있는 경우인데 공사 중단이 2년을 경과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2년. 그래서 결국 이것도 낸 적은 없지만 나오더라도 1.3 아닌 거 2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건축법에 있잖아 지금. 1.3 아닌 거 2년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잖아. 나오더라도 1.3을 따르게 하시고 나머지 2년 이렇게 보시는 거. 그 다음에 감리 나옵니다. 감리가 나오는데 우리 감리 건축에서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게 원칙이고 건축주가 아까 틀 잡을 때 그죠? 건축주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하는 예외를 사유만 구별하시면 돼요. 사유만. 방글 1번의 건축주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해야 된다. 건축주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구체로 지정하는지는 뭐 보실 분만 알아서 보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건축주가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방글 2번에 허가권자의 감리 예정이 특이한 겁니다. 예외적 현상이에요. 건축주의 그 건축물 짓는 건데 왜 허가권자가 감리자까지 지정을 합니까? 이거는 이제
감리자가 건축주 눈치 보지 말고 감리 잘하라고 어떤 그런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만 허가권자가 직접 나서 지정해 주는 거. 두 가지 크게. 자, 보시면 위 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지정해야 된다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중 다가구 등 0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감리자를 지정하라. 그래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케이스고요. 당연히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지정을 해야지. 설계에 참여한 자를 지정하면 자기가 설계에 참여했는데 감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런데 등이라고 해서 다른 것도 많아요. 근데 두 가지만 좀 기억하자는 겁니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거. 보통 건축주가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공을 맡깁니다만 작은 건축이라 본인이 직접 시공을 한다면 감리자가 이 사람 직접,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는데 감리비를 주는 게 건축주인데 건축주 눈치 때문에 제대로 감리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허가권자가 지정하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시공되는지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주택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택이니까. 그래서 공동 중에 아파트 연립다세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처음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만 있다가 이것도 나중에 개정된 거란 말이에요. 단독에 속하는 것 중에서 다중 다가구까지도 지금은 들어갑니다. 단독에 속하지만 다중 다가구. 다중이 제가 하숙집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다중 이상이라면 그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나중에 가서 보시면 주택법에서는 처음부터 30호 30세 이상 대규모 주택을 짓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서 행정청인 그쪽에서는 승인권자가 직접 지정하는 게 원칙이 돼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이런 현상이 예외적 현상이잖아. 취지는 비슷하지만. 그래서 적어도 다중 이상이면은 허가권자가 직접 나서서 지정하라라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방가로 양가로 8번 사용 승인 보시면 공사 다 끝나고 사용 승인 신청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건축주가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대상이에요. 가장 작은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여기 사용 승인 대상에서 빠지니까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쓸 수 있다. 그런 얘기하거나.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그냥 완공하고 본인이 쓰면 돼요. 사용 승인 받지 않고. 나머지는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 건축물에 공사를 완료한 후에 받는 게 원칙이죠. 사용하기 전에 감리 완료 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허가권자에게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가로 이번에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는 7일 내 승인을 위한 검사를 해야 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승인서를 내줘야 된다. 그래서 사용 승인한 검사를 먼저 하고 검사에 합격했으면 승인서를 내주는 시간까지 7일이면 다 끝나요. 빨라서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빨라서 7일 내에 승인서 내주는 것까지 7일 내에 끝내요. 그리고 방가로 3번의 사용 승인 효과. 사용 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당연히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하는 건데 단 다음의 경우는 사용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정식 사용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예외 규정인데요. 1번의 허가권자가 7일 내 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아까 합격했으면 전제로서 7일 내 승인서 내주는 것까지 끝내라고 했는데 7일 내 승인서가 교부가 안 돼 있으면 허가권자가 잘못한 거니까 이때는 정식 사용 승인 없이 쓸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하나가 임시 사용 승인 받은 경우예요. 원래 전체 완료하고 나서 받는 게 사용 승인인데 임시라면 완공된 부분을 먼저 쓰고 살 때 받는 거지.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임시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임시 사용 승인 받았으니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식 사용 승인 없이. 근데 여기서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이 몇 년이냐? 역시 2년. 1.3하는 거 2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2년. 그리고 연장은 여기서 뭐 특수한 경우에 연장은 그냥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임시 사용 승인 기간도.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쉽시다.